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시간인가요? 갑자기 여기 조명도 갖다 놓고 맨날 조명 없이 나와가지고 제가 진짜 실물 보고 사람한테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실물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카메라에서 맨날 사람 만들어 놓고 농담입니다. 네. 오늘은 진짜 저희가 또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가 12년 동안 알고 지내고 12년 동안 함께했던 저의 엄청난 파트너 2대째 건축사님을 이어가고 있는 세어 건축의 시공 그 다음에 건축을 모두 맡고 있는 이한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와! 설계하고 시공하는 이한구라고 합니다. 카메라 처음이라서 네. 그 강남이 낳은 그 강남 건축의 산 증인 아버님 때부터 하셨으니까 네, 좋습니다. 네. 굉장히 다큐멘터리적인 오늘 촬영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라는 거죠? 굉장히 다큐멘터리 진지한 내용이고요. 일단은 어색하실 수 있으니까 첫 번째로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일단 건축사님과 대표님께서도 지금 현재 성수동이랑 논현동에 건축을 직접 하시고 계시는 건축주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건물 이상형 월드컵을 뽑는 건데요. 제가 두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둘 중에 내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어떤 건물을 선택을 하겠다. 일단 첫 번째는 주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번입니다. 일본에 있는 실제 주택이고요. 2번입니다. 야 진짜 저거는 좀 아니지. 전용 면적은 잘 뺐겠다. 저런 거는 이제 기능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탈피하고 홍보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네. 뭐 캔사스 시립 도서관이나 뭐 이렇게 네. 유명한 건물들이 있어요. 5대 특이한 건물, 10대 특이한 건물 이게 실제로 뭐 이렇게 있는 해보면 건가요? 맞아요. 불가리아에 실제로 있는 네. 불가리아. 그리고- 불가리스 이래서 안 먹어요. 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번지수고요. 피자 배달원이 이제 본인의 집을 잘 찾아오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두 번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불가리아에 있는 집인 이제 5층짜리 건물이고요. 내부나 외부 어디에도 직선이나 모서리가 없는 재미있는 구조로 주택을 만들었다. 완전 안 좋은데? 가구 배치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이런 것처럼 실험적인 정신들이 강한 그 지역이 유럽 혹은 이제 동부 유럽 그런 데서 시작됐었고 이런 느낌으로 한국에서 인허가가 나와요? 안 될 이유가 뭐였지? 저렇게 시도를 안 했을 뿐이지. 도산대로 끝자락에도 이 창밖으로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 네. 그런 것도 꽤 실험적인 형태의 이제 건물 외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근데 시공하기 진짜 까다롭겠죠? 되게 귀찮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건축하는 사람들은 실험 정신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난제에 부딪히면 극복하고자 하는 재미? 달팽이 건물 같은 경우는 친환경 소재로 지어졌다고 해요. 달팽이가 지었나요? 저는 굳이 선택하자면 저는 왼쪽을 하겠습니다. 저도 눈은 왼쪽으로 무조건 가고요. 특이하게 오른쪽 거 해보죠 뭐. 저런 거를 내 평생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들지만 두 번째 사례 드리겠습니다. 1번 건물이고요. 프라하에 있는 오피스 빌딩이고요. 뭐 S라인이랑 비슷하네. 완공 당시에 이게 너무 독특해서 타임즈에서 최고의 디자인 작품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일명 이제 춤추는 빌딩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번 건물 폴란드에 있는 건물인데 삐뚤어진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지금 이제 주변으로 레스토랑이나 상점 약간 이런 이제 먹자 골목들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인기가 상당히 높대요. 이 건물이. 둘 다 동유럽이라고 하니까 또 말씀하신 약간 취지랑 비슷하네요. 디자인적으로 어떤 게 낫다 못하다에 대한 평가를 제가 무슨 얼마나 대단한 디자이너라고 그거를 섣불리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일반적으로 디자인이라고 할 때는 베이스가 되는 애가 있고 액센트로서의 오브제가 있는 형태들 이것들이 잘 가미가 됐을 때 좋은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이런 근데 개념. 오늘이 사실 이 촬영이 이게 되게 디자인 교육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1번이요. 어쨌든 2번은 그냥 전체적으로 저도 1번이 구조화여서 1번이 더 좋아요. 왜냐면 더 비싸 보이거든. 틀과 특이함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거는 1번이 나은 것 그렇죠. 같아요. 저 2번은 같으면. 좀 난장판이죠. 2번은 전체적으로 막 네, 맞아요. 폴란드가 또 이제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제 독일과 러시아.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이제 이거는 김영정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만에 하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건물을 짓고 나서 1년 만에 임차인도 있는데 누수라든지 동파에 하자가 발생을 해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일단 바로 청구를 해야 되니까 빠따 들고 가야죠. 건축사님, 시공사님 만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이제 토론을 해봐야죠. 빠따를 들고. 일단은 원인을 찾는 게 네. 먼저고요. 1년 만에 누수가 생겼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 원인을 찾아서 이제 해결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리모델링 건물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좀 흔해요. 결국 그 원래 틀 자체가 안 좋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보통 그러면은 리모델링을 할 때는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안에 배관 같은 것도 다 좀 교체를 하나요? 당연히 배수 배관이라든가 급수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리모델링 하는 길에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게 가장 불이어 튼튼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급수 배관을 이제 파이프 형태들로 했기 때문에 녹이 쓸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네, 최근에 제가 오래된 아파트를 갔더니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있던 건물이 거기 같은 경우 68년에 준공한 건물이거든요. 거기는 사실 100원을 안 가면 거의 뭐 답이 없었던 거네요. 그동안 분명히 문제가 한 번은 생겼을 거고 네. 수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확실히 뭐 시공사를 통해서 이제 영정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시공사를 빠따로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하면 되겠지만 실제로 빠따로 하지는 않고요. 서면으로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맨날 이제 쫓아다니고 또 임차인들은 계속 물론 뭐 되게 잘하고 좋은 시공사들도 있지만 특히 작은 시공사 같은 경우 대표님의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안 좋은 게 보이는데 그 안 좋은 것들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특히 요즘에는 젊은 시공사 대표님들이 많거든요. 금팔찌 차고 금통 시계 차고 나 그래서 약간 요즘에 제가 농담 삼아 사람들 시공사 고를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계 좋은 거 찬 사람 걸러라. 야 문신 있으면 걸러라.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문신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비즈니스를 하는데 기본적인 매너적인 거나 좀 과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을 거르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주변에 있는 분이 시공한다고 해가지고 시공사님 같이 만났거든요. 그 시공사 대표님을 봤더니 딱 이미지 자체가 누가 봐도 영락없이 논현동에서 길거리에서 담배 피면서 커피 먹을 애들같이 생겼거든요. 민원을 상대를 하는데 보통 이제 민원인들하고 좀 도닥여 가면서 약간 어느 정도 줄 거 주고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민원인들하고 쌍욕하면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수습이 안 되니까 건축사가 수습하고 건축주가 가서 수습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약간 인성 문제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이게 사실 건축의 사실 기본 중에 하나가 민원인데 이거 민원 처리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결국은 수습을 했는데 와 진짜 좀 속상하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민원 처리에 관련된 것 때문에 시공사들의 대처 방안 소장님은 그런 거 진짜 잘하시거든. 많이 주시나요? 맞다? 일단은 감정 대응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뭔가 불편하니까 민원을 하시고 뭔가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민원을 하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은 들어드린다. 도저히 못 들어드린다라는 판단이 드는 것들은 법적인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구조적인 것들을 설명해드리고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하고 있음을 설득해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최대한 맞춰가겠습니다. 고개 수그리고 그런데 이제 무작정 사장 나와 뭐 이러듯이 건축주 데려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싸우고 건축주가 1대1로 만나면 건축주한테 도움되는 행위가 전혀 아니죠. 어쨌든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사, 설계자, 감리자 뭐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중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악성 민원들도 있어요. 너 이번에 건물사 때문에 건물 판 그 사람이 나 건물 지을 때 5천만 원 뜯어갔어. 나 이거 받아야 돼. 얼마 내놔. 뭐 이런 답 없는 민원들도 있어요. 그래도 감정 대응할 이유도 없고요. 감정 대응해서는 안 되고요. 소음이 됐건 뭐 먼지가 됐건 뭐 때문에 불편하시는 분들한테 인상 쓰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감정 싸움이 되면 풀릴 것도 안 풀려요.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내가 직접 현장에 24시간 계속 있을 수는 네. 없으니까 현장 직원들한테 계속 설명을 하고 해줘야 돼요. 현장 끝나면 무조건 청소하고 물 청소하고 주변에서 힘든 거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도와주고 아주 작은 거 하나가 사람이 민원 낼 수 있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거니까 섬세하시네요. 어쨌든 마음의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사실 섬세함 하나하나가 좀 그런 민원 대응에 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지지 않나. 그러면 이번에 소장님께서도 건축을 하실 때 여러 협력업체를 선택을 하시잖아요. 팁이라든지 기준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기술이 돼야 되고요. 저렴해야 되겠죠. 사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자보수가 됐건 뭐가 됐건 자기 건물이다 생각하고 열일 젖혀놓고 나올 수 있는 저와 똑같은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조금 더 오래 가는 것 같고요. 네. 그러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자기 시간이 먼저고 바빠서 못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도태될 수 있겠죠.
있죠. 그래서 저희 알파카랑 관리팀이 소장님이랑 오래 가나 봐요. 저랑 더 오래됐다고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탑을 쌓았어요. 네. 아무튼 뭐 그렇고 요즘에 참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 건축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실력도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우리나라 건축도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하나하나의 사례들이 모여서 걔네들이 또 새로운 기준점이 되니까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발전하려고 하는. 그러면은 다음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진을 보시고 본인이라면 어떻게 이거를 대처를 하실 건지 말씀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지금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는 사진이에요. 저희 관리하는 건물의 실제 사례고요. 겨울철에 이제 동파가 돼서 수도 배관이 동파됐다가 찢어지면서 영황상의 날씨로 올라가면서 이제 물이 누수가 된 상황이에요. 해당 층에서 물이 빠진 건가요? 상부 층에서 물이 빠진 건가요? 2층에서 물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 아래층으로 또 번졌죠. 동파가 됐다는 거는 네. 어쨌든 플라스틱 배관의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부피가 늘어나면서 네. 갈라진 틈으로 얼어 있을 때는 물이 안 터졌겠죠. 네. 이제 녹고 나서 그쪽으로 물들이 빠져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인데 특히 연결점들 뭐 이런 데가 쉽게 망가지거나 네. 파이프 자체가 갈라지는 현상들도 생겨요. 근데 그런 거는 방법은 왜 샜는지를 추론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랫동안 비워놨다. 외벽에 심어져 있거나 안타깝네요. 저희가 그래도 하루 만에 조치하고 바로 이제 원상복구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하 공실이었고요. 여기 안에 집수정 펌프가 이제 땅 안쪽으로 있어요. 근데 집수정 펌프가 고장이 나고 공실이라 사람이 없는 와중에 건물 전체에서 모인 물들이 더 이상 빠지질 못해서 이제 물이 무릎까지 차오른 상황이었어요. 집수정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선행되는 조치들이 좀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첫 번째는 지하 수위이기 때문에 저거를 펌핑해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설계자가 인지를 했다면 어느 정도 물이 막히는 상황에 대비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용량을 넓히거나 보조 펌프를 심거나 옥상을 포함해서 내부에 있는 하수들이 집수정으로 내려오게끔 하면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죠. 물이 많이 모여서 많이 빼야 되는 형태들이 좋을 이유는 없잖아요. 지상 부분에 배수들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옥상에서 들어오는 우수위 형태들은 바로바로 맨홀을 통해서 정화조로 간다거나 하수관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바로바로 빼줘야지 내 집 지하까지 들어와서 집수정해서 펌핑을 한다? 이거는 올바른 방법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부터 이렇게 지어져 있는 옛날 건물이 저런 게 되게 집을 많잖아요. 산다면 좀 안타까운 옛날 건물에 저런 게 사례네. 너무 많아요. 혹시나 예전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저런 것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펌프도 엄청 금방 달아. 기계이기 때문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화장실이랑 바닥에 지금 이제 얼음이 다 깔려 있는 상황이에요.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진 거죠. 영하의 날씨와 영상의 날씨, 영하의 날씨가 계속 좀 반복적으로 되면서 물이 다행히 역류되면서 그래도 저 변기 안에 뭐가 안 들어있네요. 사실 이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단열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티로폴이 3cm밖에 안 되는 집들도 아직도 많아요. 심지어는 3cm도 테이핑해서 긴결하게 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외벽을 터보면 그냥 스티로폴 텅텅 놔서 사이사이가 다 비어있고 막 이런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조적으로 쌓고 미장만 한 거니까 사실은 바람만 안 통했지 추위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단열재가 안 돼 있다면 단열을 하는 게 우선일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의심스럽다면 특히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돈 10만 원이면 네. 이렇게 조그만한 방열기들 화장실에다 다는 형태들 많이 나오니까 비대만 쓰지 마시고. 단열재 하니까 생각나는 게 요즘에 또 단열재 기준이 바뀌어서 리모델링 할 때 옛날 건물을 할 때 단열재 늘려야 되는 경우도 많죠. 그렇습니다. 외벽을 많이 건들게 되면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운데요. 내단열을 다 해야 되니까. 줄어들겠네요, 내부 면적이. 내부 면적도 줄어들고 내부에 단열재 놓고 석고보드 돼서 네. 이제 돈은 돈대로 네. 들어가고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건물 규모에 따라서는 에너지 협의도 받아야 되는 네. 상황들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결국에는 오늘부터 이제 다시 영하권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엄청 추워질 거고 올해 뭐 작년 못지않게 엄청 추울 것 같은데요. 네, 소장님께서 이런 것들은 동파 예방을 위해서 체크하고 좀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저는 설계쟁이고 시공쟁이지 방수쟁이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하면 동파는 우리가 방심하는 데서 사실은 나는 것 같아요. 네. 작년이라고 안 추웠을까요? 올해만 유독 추운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다못해 내가 무심코 열어놨던 창문, 특별하게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생겨지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하면 웬만한 것들은 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물을 흐르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갑자기 건물을 뜯어 고치거나 하기는 어렵잖아요. 어쨌든 평소보다 창 잘 닫기, 근린생활시설 화장실처럼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방열기 잠깐이라도 네. 가져다 놓기, 실내 쪽으로 문을 열어서 차가운 기운들을 조금 줄이기,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시행하는 편이 중요하겠죠. 요즘에 그러면 옛날에 사실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수도 계량기 터졌다라는 게 맨날 나오잖아요. 기사에 맨날. 근데 지금 좀 덜하지 않나요? 그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네. 수도사업소에서 오래된 계량기 함 위에 스티로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최신형으로 무료로 교체해주는 사업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다가 헌옷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맞아요. 넣어놓는 거를 조금 게으리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희 어릴 때는 그런 거 놀 데가 없어서 겨울잠 자는 친구들 거기다 다 들어가고 했거든요. 따뜻하겠네요. 네, 농담이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빌라가 됐건 뭐가 됐건 주출 입구 현관 문 열어놓은 상태로 그러면은 어우. 계단실에 딸려있는 계량기 맞아요. 함들이 얼어 터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이번 겨울을 문제없이 보내기 위해서는 꼭 이것을 하세요라고 추천드리는 게 있다면 저는 수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겨울철에 가장 동파를 피하는 기본적인 작업들을 꼭 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고, 동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알파카 빌딩 관리를 문의하시면 알파카 빌딩 관리에서 그거에 대해서 또 솔루션을 드릴 거고, 또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그다음 나는 이 지속적인 너무 어려움이 있다, 괴롭다, 막 이거 나 이제 신경 쓰기 싫다 라고 하면 이제 소장님께 연락하시면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수선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솔루션 드리고. 최근에 그 알파카에서 의뢰한 외부 누수 네. 형태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현장을 방문을 해보고 육안으로 봤을 때도 타일 상태가 좀 썩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줄 타시는 분이 줄을 타서 현장 벽면들을 확인을 일부 해본 결과 타일들이 벽면에서 많이 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발로 밟으면 쩍 하고 타일이 막 깨져서 네. 우수수 떨어질 정도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맨 처음에는 벽면에 타일이 예쁘게 붙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기가 들어가고 얼고 녹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퍼티 부분이죠. 얘네들이 조금이라도 부풀고 바탕이 부푸니까 타일들이 못 견디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일어난 케이스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나중에라도 떨어지면 지나다니는 행인들이라든가 낙하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상황들이라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 한 번씩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 타일 건물이 제일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요. 특히 외벽에 대한 누수는 수직 방향으로 있는데 바람으로 비가 들이쳐서 내 집 안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사실은 흔치 않아요. 대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오는 거냐면 창틀의 하단 부분 있잖아요. 하단의 수평 구간, 그런데 물이 고여 있는데 실리콘 코킹들이 오랜 시간 동안 떠 있으니까 이 사이로 들어온 애들이 콘크리트 바깥쪽에 뭐 조적이던 뭐던 이 사이 부분으로 내려오면 아래층 창호의 상단 부분으로 또 떨어지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스물스물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창호 주변에 실리콘 코킹만 꼼꼼하게 하시거나 타일 형태로 되어 있는 외벽들은 좀 파쇄를 할 건 하고 본드에다가 시멘트 섞어가지고 외벽을 퍼티를 예쁘게 해놓고 뭔가 조치를 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어쨌든 안전하게 겨울철을 보내시기를 소장님이 바랍니다. 또 가르쳐 주셨던 여러 가지 팁을 통해서 또 안전한 겨울철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